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만의 경보 상태. 2. KF-21의 새로운 공약. 3. 시진핑이 큰 곤경에 빠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과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의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좌식과 양좌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북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북호의 항속거리는 F-5E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일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놨은 결과 경북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0 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북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 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한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에덴은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A 웅비 T-50 고등훈련기에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로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첨부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이사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으면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 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의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 극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군사력 초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섬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세축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키체인 즉 선제 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갱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의 전력화 등이 모두 키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 급장보고 선배치 2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 선배치 1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 세배치 2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 지속항해, 고속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 1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 세배치상부터는 SLBM 현무사사가 열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사사는 지난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심다오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L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LBM 탑재 장보고 3회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 중기 계획 방위 개선안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5는 이미 8-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로 4.5킬로톤 급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8-9톤 탄두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두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안한 동북아 점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탐지 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경 탐지 이살 레이더인 천경2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시간 66% 감소, 철수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함한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호항함, 천안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 3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 3은 통합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16셀에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삼어 장거리 대잠월, 해룡 전술 한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 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안 방어의 최전선인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항 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안 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털이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 3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항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드레시를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 운용 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 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충돌의 등바구니에서도 K9 자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살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에 쓰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극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익스드론 레이시 은엄폐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버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PZ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이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사익스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분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명도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 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호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응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 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 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상군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호력을 증명해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호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3문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단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 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기업인 PGZ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 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의 한국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흐와의 회장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협력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 장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폭엑스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쐐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하부에 위치한 성형 장약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쐐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쐐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기엑스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 장약탄의 기엑스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20 DPICM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쐐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 장갑탄의 라인업이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 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탄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105문 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2000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래하게 쏴대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 참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 버릴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포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톱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알아서 침몰하면서 한국 무기가 좋다고 주위에서 띄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단 수년 만에 바뀐 한국 무기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K방산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냅니다.